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호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사장 인근 고시원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그 좁은 통로에 쪼그려 앉아 라면 봉지를 뜯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는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2번, 3번. 지호는 손가락으로 액정을 눌렀습니다. 김지호 씨 맞죠? 김태준 씨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부산 동아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김지호는 17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 언저리에서 그는 2달째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는 27만 원. 공사장 자빌로 하루 6만 원을 받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반장은 미성년자를 쓰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지만 지호가 나이를 속이는 데는 이미 익숙해진 뒤였습니다. 키가 컸고 눈빛이 어른스러웠고 무엇보다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이 없어지게 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아버지 김태준이 집을 나갔습니다. 빚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고 다른 여자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오래 아팠습니다. 지호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스스로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이 어머니의 병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은 지호가 15살이던 해였습니다. 재혼한 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현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내가 있었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호는 돌아섰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은 다 불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지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말 한마디로 아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 연락 한 번 없이 2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소식이 지호의 마음을 흔들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손을 내밀던 얼굴, 지호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드렸던 날 밤. 그 이후로 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자고. 이대로 끝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더 분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호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아이였습니다.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이 기울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지호는 바닥에 접어둔 배낭을 펼쳤습니다. 옷까지 2벌, 충전기, 신분증 대신 써온 복지관 발급 확인서, 그리고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 부산까지의 고속버스 요금을 검색했습니다. 우등 말고 일반으로. 심야 버스가 더 쌌습니다. 새벽 1시 출발, 도착은 새벽 5시 반. 지호는 배낭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렇게 뜬 벽, 천장 모서리에 곰팡이. 2달을 버텨온 공간이었지만 돌아올 이유가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선 뒤통수였습니다.
현관에서 등을 보이며 안으로 들어가던 그 뒷모습만이 선명했습니다. 지호는 그 뒷모습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용서를 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먼저 돌아서지 않겠다는 것. 서울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지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지호는 멈췄습니다. 전광판에 요금이 떴습니다. 심야 일반 버스, 서울 마이너스 부산, 28,900원. 지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 전부 합쳐도 25,0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치 식비까지 포함된 돈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무표정하게 기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시선이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눌렀습니다. 지호는 잠시 서서 스마트폰 지도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 예상 시간이 떴습니다. 사흘하고 반. 지호는 지도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새벽 도심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깔렸고 가끔 지나치는 택시 불빛이 지호의 옆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배낭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원래 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을 지날 무렵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지호는 국도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했지만 가격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카운터 안에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이 새벽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졸린 눈이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부산이요. 걸어서요?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지호를 보더니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삼각김밥 2개와 생수 1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폐기 처리할 거예요. 가져가요. 지호는 받을지 말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위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지호는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밥이 입안에서 풀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조금 뜨거워졌지만 지호는 그냥 걸었습니다. 경기도를 완전히 벗어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충청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지호의 발바닥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가 벗겨졌고 왼쪽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은 원래 얇았습니다. 지호는 국도 옆 자전거 도로로 내려섰습니다. 차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아침 운동 나온 중년 남성이 지나쳤고 어쩌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호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세상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호도 제 갈 길을 가면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등을 보이던 그 뒷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으면 걸을수록 분노는 얇아졌습니다. 분노 아래에 다른 것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래 덮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집을 나가던 날 밤 지호는 이불 속에서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했다는 것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쾅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딸깍 하고 닫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호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저녁 충북 어느 마을 어귀에서 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발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벗고 길가 돌담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마을버스 한 대가 느리게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학생?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목소리가 걱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부산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몰라요. 종점까지만 데려다 줄게요. 30km는 가거든. 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기사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낮게 흘렀습니다. 지호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로가 흘러갔습니다. 그때 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길 어딘가에 자기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멈춰버린 채로 지호는 그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종점에 내려서 기사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아저씨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버스가 돌아가는 것을 지호는 서서 지켜봤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감정이 와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붙이기 어려운 것, 오래되고 낡은 것, 미안함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한 것. 지호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두고 걸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터미널 앞에 서 있던 그 지호와 지금 이 지호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지호는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부산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호의 발은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지호는 난간을 잠깐 잡았습니다. 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다리가, 사흘을 걸어온 두 다리가 더 이상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뒤꿈치 양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벗겨진 자리에 새 살이 올라오다 또 벗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왼쪽 무릎은 사흘 전부터 퉁퉁 부어 있었고 지금은 바지천이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지호는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천천히 이를 악물며 강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멀리 도심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는 곳이. 지호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다시 걸었습니다. 동아대병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본관 건물이 지호가 살던 고시원 골목과는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유리 외벽이 오후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자동문 앞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지호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찾아왔습니다. 김태준 환자 면회 왔는데요.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 명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호입니다. 아들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온 사람의 몰골이었습니다. 먼지 앉은 운동화, 땀에 절은 티셔츠, 볕에 그을린 얼굴. 잠시만요. 직원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직원은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올 겁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50대 초반의 남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체격이 좋은 남자가 한 명 더 왔습니다. 보안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지호 앞에 서서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 지호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드님이요. 비서실장은 반문하는 형식이었지만 의심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사흘 전에요. 병원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의 번호를 보호자로 등록해 두었는지 지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침묵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계십니까? 지호는 배낭을 뒤졌습니다. 복지관 발급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없었습니다. 분실한 지 오래였고 재발급을 받으러 갈 시간이 항상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확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식 신분증이 없으시면 면회가 어렵습니다. 이게 신분 확인 서류입니다. 저희 병원 규정상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지호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한테 아들 왔다고. 현재 의식이 없으십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잠깐 떠 있었습니다. 지호는 로비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쫓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확인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은 멀지 않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대신 피로가 먼저 왔습니다.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로비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 흰 가운을 입은 사람, 가족끼리 온 사람. 아무도 지호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지호에게는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 반듯한 옷을 입고 있었다면, 어쩌면 비서실장의 표정이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온 이유도, 발바닥이 터진 것도, 그 어느 것도 이 로비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가진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말투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면회를 허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적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지참하시고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호는 잠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더 막막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면 화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들었습니다. 로비를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바깥의 더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덮쳤습니다. 지호는 병원 건물을 등지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까지는 얼마나 될지 몰랐습니다. 발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낭 안쪽 지퍼 주머니에 손이 닿았습니다. 무언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친척 아주머니가 쥐어준 서류였습니다. 지호는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늘 들고 다녔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지 못했습니다. 펼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발급일은 8년 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준. 그리고 그 아래 김지호. 지호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지호와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연결이었습니다. 법원도 인정하고 병원도 인정할.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았지만 이 종이는 달랐습니다. 지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냉방이 다시 얼굴을 덮쳤습니다. 지호는 절뚝이면서도 똑바로 걸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비서실장이 서 있는 쪽으로.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8년 된 서류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비서실장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적힌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김태준, 김지호. 비서실장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돌아왔을 때 보안팀장은 없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소독약과 차가운 공기가 섞인 냄새. 중환자실 특유의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있던 병원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발걸음이 한순간 느려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중환자실 앞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지호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분입니다. 손 소독하시고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낮은 소리. 심박 모니터가 초록색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 현관에서 등을 보이며 안으로 들어가던 그 넓은 어깨. 지금 침대에 누운 사람은 달랐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말도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사흘 동안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자 그 말들이 전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지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호라고 불린 것이 반장님도 학생도 아니고 그냥 이름 두 글자로 왔어? 그 말도 작았습니다. 어딘가 믿기지 않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지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링거줄이 달린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불 위로 손이 올라왔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뻗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에 그 손에 이끌려 공원을 걸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지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잊어지지 않는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지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손은 지호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등을 보인 것, 연락 한 번 없이 보낸 시간들, 때가 아니라는 말 한마디로 돌려보낸 것, 전부 그 세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도 집을 나갈 때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었으니까요. 어떻게 왔어? 잠시 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걸어? 버스 타다가 걷다가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오후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응, 저 많이 힘들었어요.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그 말을 못해서 더 힘들었어.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강한 척하며 아들을 밀어냈다는 것. 그 말을 아버지가 직접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호가 미워하려 했던 것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사람. 그런데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냥 늙고 아픈 아버지였습니다. 지호는 끝내 미워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5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지호는 알아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놓지 않았습니다. 또 와. 그것뿐이었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말투였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네. 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풀었습니다. 문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까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호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냉방이 다시 얼굴을 덮쳤습니다. 지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이상했습니다. 울었는데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팠고 지호는 여전히 돈도 집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지호는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아까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잘 곳도 몰랐고 내일 먹을 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습니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지호를 발견하자 곧장 걸어왔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말투였습니다. 지호를 앉히고 나서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혈액형이 RH 음성 AB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드문 혈액형이에요. 현재 혈액원 재고가 없는 상태고 수혈이 늦어지면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지호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직계 가족이시면 같은 혈액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지금 바로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지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답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잠깐 지호를 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열은 짧았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바늘을 꽂았고 지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쪽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봤습니다. 깜빡이지 않는 형광등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멋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의 손, 현관에서 닫히던 문소리, 사흘 동안 걸어온 도로, 낙동강 다리 위에서 잡았던 난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작은 검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일치합니다.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서 잠깐 떠 있었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헌혈 침대는 딱딱했습니다. 지호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튜브 안으로 천천히 붉은 것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지러우면 바로 말해요. 네.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손, 약하게 쥐어오던 힘, 또 와라고 했던 그 목소리.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피를 뽑히고 있는데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지호는 그 느낌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수혈이 끝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호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아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안정되고 있어요. 잘 받으셨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면회는 짧게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도 됩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 드릴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안색이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왔어. 네. 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건물들이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호에게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침묵이 이렇게 편했던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한테 들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턱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한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낮은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모니터가 변함없이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떤 표정인지 지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 같기도 했고 고마움 같기도 했습니다. 오래 무거운 무언가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도 되겠니? 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빛이 맺혔다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닦지 않았습니다. 지호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지호는 아버지가 잠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내려앉는 것을 봤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 조용히 놓이는 것을 봤습니다. 모니터가 안정적인 선을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작아져 있었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은 선선했습니다. 낮에 더위가 빠진 부산의 밤이었습니다. 지호는 병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잘 곳은 아직 몰랐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내일 일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터미널 앞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모름은 달랐습니다. 앞이 없어서 막막한 게 아니라 앞이 생겨서 생기는 모름이었습니다.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 여기서도 몇 개 보였습니다. 충청도 국도 옆 자전거 길에서 봤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라고 지호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갈 수 있다면,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호는 배낭을 다시 들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바닥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 서울 고시원을 나서던 밤에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호는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